팬데믹부터 엔데믹까지 우리의 일상을 바꾼 충격의 사건. 고립무원의 위기 속에서 K-방역을 선두주자로 대구 시민이 만든 새로운 역사. 네, 다들 오늘의 주제 기억하시겠죠? 전 세계를 옴짝달싹 못하게 했던 바로 그 코로나19인데요. 어느새 대구 유행 5년, 만 5년이 지났습니다. 다음을 대비하려면 복귀도 잘 해봐야겠죠. 그래서 오늘 시간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도 두 분의 이야기 손님이 나오셨습니다. 제 옆에 계신 분은 코로나19 유행기에 매일 아침 9시마다 등장하셨던 분입니다. 김종현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 교실에 근무하는 김종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분, 대구시의 입장에서 보면 천적이라고 할까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시와 대구 시민을 위해서 촌철살인과 같은 그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직접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소개가 무척 마음에 듭니다. 전적이세요? 네, 우리 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은재식이고요. 코로나19 당시에는 코로나19 사회경제위기 대구 공동행동 이런 단체입니다. 거기에 공동집행위원장 역할을 했습니다. 예. 오늘 나누는 이야기가 정말 대구 시민들의 기억이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극복기이기도 하겠다 싶습니다. 대구 시민에게 유독 좀 아프고 생생했던 그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대구 도심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왕복 12차로 달구벌대로 나들이 차량이 줄어 막히는 곳 없이 시원스럽게 달립니다. 대구 경북 지역 확진 환자가 1000명을 넘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12번째, 대구에선 3번째 사망자. 77살 남성이 숨졌습니다. 다시 한번 시민 여러분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외출은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교회 등 종교단체에서도 예배 등 다중이 모이는 행사를 전면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이랑 병원을 가니까 코로나 검사를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아직도? 그래서 뭐 예. 이렇게 뭐 코도 찌르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야, 이게 지금은 이렇게 익숙한데 그 5년 전에 처음에 그 말이 등장했을 때는 되게 무서운 느낌을 가졌었던 기억이 나요. 미지의 바이러스였잖아요. 예. 그래서 더 어쩌면 불안하고 우리가 참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제 기억으로는 그 코로나19니까 그 2019년까지는 이제 코로나를 안 불리고 우한 폐렴 이렇게 불렸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네, 첫 발생이 2019년 11월 17일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정체불명의 폐렴 환자가 발생했고 그 후에도 환자 발생이 지속되다가 12월 31일 세계보건기구에 27명의 환자 발생을 보고하게 됩니다. 초기에는 원인을 알 수 없는 폐렴으로 여겨졌지만 2019년 1월 9일 세계보건기구가 새로운 종류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원인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네, 사람들이 당시에 또 중국에서 주목했던 곳이 그 우한의 그 화난 수산시장이었잖아요. 예, 저도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이 수산시장에서 환자들이 집단적으로 막 발생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파는 동물이나 또 수산물을 통해서 인체에 감염되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소문들이 바닥하게 돌았던 기억이 나네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제 발견되기 전까지 사람에게 이제 감염을 일으켰던 코로나 바이러스는 6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4가지 종류는 저희가 흔하게 경험하는 감기 바이러스입니다. 그것 이외에 이제 메르스, 사스 바이러스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일종인데 대부분 낙타나 박쥐 같은 동물에서 사람에게 넘어온 그런 바이러스였습니다. 네네. 나중에 이 새로운 바이러스가 사스 바이러스랑 거의 80% 정도 이제 일치한다라고 밝혀지고 나서는 아마 박쥐에서부터 유래되었을 것이다.
것이다라고 저희가 이제 유추했고 이때 사람에게 바로 넘어온 것이 아니라 천장과학과 같은 중간 숙주를 거쳐서 넘어왔을 것이다라고 저희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사실상 이런 일이 있을 때 지역명을 거론하는 것, 지역명을 앞에 붙이는 것은 사실상 뭐 방역적으로 좋지 않은 거죠. 네, 당연히 그렇겠죠.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지역명을 사용한 감염병 이름이 해당 지역에 대한 차별, 그다음에 낙인 이런 것들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한 폐렴으로 사용하다가 중간에는 신종 코로나 감염증으로 바꿔 부르다가 2020년 2월 11일부터 세계보건기구가 코비드 19으로 공식적으로 이제 이름을 발표했고 그 이후에 우리나라도 이제 코로나19로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재난이나 참사가 터지면 명칭이 아주 중요합니다. 초기에 사건 초기에 명칭을 어떻게 정하냐에 따라서 혐오를 줄일 수도 있고 부풀릴 수도 있고 또 책임을 경감할 수도 있고 또 떠넘길 수도 있고 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혐오와 차별 관련된 지명을 쓰는 거는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있고 그 당시에 뭐 별별 얘기들이 되게 많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발생 초반에는 중국에 출발해서 아시아권에서 이제 주로 발생하는 걸로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요. 근데 제 기억에 갑자기 그 유럽에서 이제 막 퍼지기 시작했다라는 소식 들렸던 기억이 있거든요. 일단 중국 이외의 첫 감염 사례는 1월 13일 태국에서 발생합니다. 그 이후부터는 사실 이제 일본, 한국 등 동남아 국가 위주로 산발적으로 생기다가 2월 말부터 이제 한국, 이란, 이탈리아에서 급속도로 번지기 시작했고요. 3월부터는 유럽과 미국에서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3월 첫 2주 동안 이제 중국 이외의 확진자 수가 약 13배 정도 증가하게 되어서 약 100여 개 국가 이상에서 11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쏟아지게 됩니다. 한 달여간 한 달 좀 지난 시간이었지만 이제 중국과 전 세계 확산을 보면서 그래도 왜 한때는 이 코로나19 뭐 청정국이다 우리가 잘 막을 수 있을 것 같은 자부심도 있었던 그런 순간도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게 깨지는 게 1월 중순이었습니까? 우리나라의 첫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저희 나라 첫 확진자는 1월 20일 날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요. 중국 국적의 여성이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19일 날 인천공항으로 들어오다가 증상이 있어서 검역 과정에서 이제 발견이 되어지고 최초의 확진 사례로 이제 확인이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한 일주일 있다 끝날 줄 알았죠. 그러니까 이때는 처음에 막 확산이 일본 미미했죠. 나오고 했을 예. 때 막 이렇게 막 발표하고 그럴 네, 때 네. 한 달쯤 지나면 다 끝나겠지라고 그 전에도 메르스, 사스도 또 경험을 했기 생각을 때문에. 했었는데 예.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 우리나라는 청정 지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만큼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우리가 질병에 대해서 몰랐던 거죠. 이게 어떻게 우리 지역에 확산되었을 때 대유행으로 확산되고 또 이렇게 오랫동안 팬데믹 상황으로 갈지 그 당시에는 아무도 몰랐고 이 어떻게 보면 정부 방역 당국도 몰랐기 때문에 이 청정 지역이라는 말을 함부로 이렇게 썼다고 이래 보여지는데요. 이 또 해당 확진자가 중국 국적이다 보니까 네. 중국인에 대한 혐오와 분노 또 우한 지역에 대한 우려와 차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했던 기억이 나고요. 예. 그 당시에 제일 관심사는 뭐였냐면 대구 경북에도 중국 유학생이 되게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학생들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안전하게 관리하느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데 굉장히 집중을 했었거든요. 또 한 가지 또 질문하고 싶은 것이 당시에 초기 대응을 그래도 우리나라는 좀 엄격하고 촘촘하게 하다 보니까 뭐 그 확진자의 일부 개인 정보라든가 동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여실히 드러났던 걸로 기억하고 떡볶이 먹은 것까지 나왔어요. 그때 어디까지 정말 정보가 공유됐던 거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은 좀 어떻게 이제 와서 평가하시겠어요? 그 당시에 사실 이러한 개인정보 공개는 이제 감염병 예방법상에 근거한 그런 조치들이었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당시에는 저희가 이제 FM대로 네. 사실은 이제 대응하다 보니까 좀 불가피한 그런 조치였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러한 필요성들은 이 감염병들이 추가적으로 지역사회에 많이 퍼져가지고 어디에서 이 감염원이 존재하는지 모르는 상황이 되면 굳이 사실 이런 동선 공개와 개인정보를 유출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이 2015년 메르스 때도 대구에 확진자가 한 명 발생했잖아요. 그때도 보면 동선하고 개인정보가 유출이 너무 심각해서 개인에 대한 프라이버시 침해라든지 또 낙인 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이 감염병 관리에 대한 뭐 정책에 근거해서 이렇게 현실적으로 했다고 하지만
이 개인정보 그 유출의 문제들은 이후에 우리가 좀 세심한 접근이 좀 더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굉장히 거칠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이런 데들이 많았죠. 누가 이제 동선이 나오니까 아파트막 게시판에 우리는 다 집에 있는데 너는 거기 갔다 왔냐 막 메모도 붙고 이게 이제 사실상 외국 사람들하고도 그게 과연 K 방역이냐라는 이제 논쟁을 펼쳤을 때 이거는 그 사이에 좀 던져야 될 질문을 우리가 당시에 좀 잊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거. 사생활이라는 것이 어떤 경우에 희생되어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아니라 어떤 경우라도 사생활은 밝히기 싫은 것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을 권리는 사실은 방역적 차원하고 저는 동등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런 일이 벌어질 때는 그 동선 공개라는 것 자체가 좀 더 섬세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